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원래 선반영 한다니까 네. 야 무슨 리세션 얘기 나오고 이럴 때가 원래 사는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 네. 터졌죠. 네. 그래서 야 1월 달에 파는 장이었어. 앞으로 상반기 희망을 버려. 이렇게 얘기해도 쏠깃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장세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과거에 이제 요거는 뭐 수출해야 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자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 오랜만에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필 이런 날 걸리셨네요. 오히려 뭐 어제는 좀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제거된 측면이 좀 있어서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마음 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그 미국 은행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제거가 좀 된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제거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예금에 대한 이제 보호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준비 은행에서 이제 긴급 자금 수요를 통해서 네. 향후에 이제 문제되는 은행들에 대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2의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92조 원의 이제 긴급 자금을 수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는 약간 해소되는 국면을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은행들이 계속 노이즈는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좀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는 발생할 수 있어도 이게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더 많이 막 확산되고 도미노 나오고 이럴 거는 아닌 걸로 보인다. 네,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네.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그 대응이 좀 시장을 좀 안정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제도 보면은 이제 문제됐던 은행들이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20% 넘게 이제 급등하는 은행들도 있고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느냐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의문은 남아 있긴 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유동성 리스크는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그거죠. 같습니다. 국채를 액면가로 네. 액면가로 담보 잡아주고 대출해 준다. 네. 그러니까 국채 사서 물린 은행들은 걱정하지 네. 마라. 네,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뭐 위험한 짓 해가지고 하는 거는 논내고. 네. 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 이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상향해서 다 보존해주겠다고 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뱅크런을 좀 막겠다라는 의지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급하게 돈을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은행의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정리하죠. 네. 많이 들었으니까.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요. 자 이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시고 직접 펀드 매니징을 하고 계시니까 네. 작년에는 야, 너무 매크로 같은 거 너무 안 보겠다. 네. 사실 기업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 매크로 어차피 혼란스럽게 나올 텐데 이것만 보다가는 예? 네, 예. 투자 망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핵심되는 부분은 제가 장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예.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삼성전자 이제 부분별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부분이 1분기, 2분기 때 이제 2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재고를 보면은 엄청나게 과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고점 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의 이제 좀 안 좋은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월별 수출액도 보면은 거의 최저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찌됐든 이제 재고도 지금 역대 최대급이고 그리고 1분기 정도 됐을 때는 어찌됐든 감산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도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 이 부분이 이제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보면은 과거의 재고가 고점이었을 때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노이즈는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정말 1분기 때 재고의 고점이 맞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확실한 부분은 재고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고 확인이 된 순간 주가는 어찌됐든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일 것 같고요.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1분기 때 2조 이제 3천억이 맞냐? 마이너스 3조냐? 마이너스 4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은 어찌됐든 2분기 내에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1분기 2분기 내에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2조냐 마이너스 3조냐 이 부분은 저는 노이즈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1분기나 2분기 때 재고가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이제 저점을 형성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저점을 형성할 거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2조냐 3조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이제 거시경제 지표로도 이제 돌아서 얘기해 보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6%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수준에 딱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어저께 5.5%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 환호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6.5%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폭락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얼마가 나오든 간에 네. 예. 그게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흔들리고 이제 불안감이 형성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1분기냐 2분기냐에 이제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폭 자체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점을 형성된다라는 부분을 꽉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어떤 노이즈라는 부분은 좀 걸러질 수가 있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가장 최악의 투자는 계속해서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서 움직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하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게 5.5%냐 6.5%냐에 따라서 시장 움직이겠지만 네. 요거 따라서 매매를 해봤자 사실은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 이르고 있는 게 네, 원래는 이제 뭐 작년에 쭉 많이 듣기로는 제일 안 좋을 때 바닥일 때를 확인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그때부터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실적은 설령 안 좋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가격이 바닥 혹은 뭐 재고 바닥 막 이렇게 쭉 가면 이제 간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도 사이클상으로도 지금 갈 때가 왜냐면 이제 주가는 훨씬 더 앞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갈 네. 때가 분명히 된 것 같은데 계속 안 가는 이유가 네, 결국 작년 연말에 이게 막 또 올 연초에 막 화제가 됐던 그 미국의 반도체법 네, 이거는 삼성전자를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제 아예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가 오로지 생산 설계 이거에 원탑 국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혹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좀 저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로 이제는 더 이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또 저는 해봅니다. 요렇게 생각하고 팔고 네. 뭐 이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게 참 웃긴 잦은 게 매매를 하지 뭐냐면은 말라는 게. 그거는 이제 5년, 10년을 봤을 때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과연 사람들이 정말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까라는 부분은 저는 의문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버도 오르다 보니 이제 그런 거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일 뿐이지 사실 그 부분들이 다 명쾌하게 지금 다 이제 드러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년 후, 10년 후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가 재고가 줄고 영업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네. 그거랑 무관하게 예. 주가는 저는 바닥 찍고 반등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인 이슈 그리고 중단기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는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그 사실 그런 부분 장기적인 부분은 맞지만 네. 단기적인 거에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좀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혹은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으로 간다 치고요. 네,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2, 3년 후에 혹은 뭐 장기적으로는 아닐 회사인데
지금 내가 들어가서 무슨 네, 근데 이제 영광을 저는 보니까? 장기적으로 아니라는 것도 지금 확정되지 확정된 미래가 않았다라고 아니니까?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사이클이 있는 시크리컬 기업이다 보니 네. 그 사이클을 잡고 가야지 장기적인 부분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냥 네. 그 산업 자체로서의 사이클을 네, 그쵸. 완전히 무시하고 네. 아 미국에 이렇게 돼 그렇죠. 이것만 장기적인 보면은 그림만 아, 볼 오케이. 이거랑 필요는 이거랑 없죠. 좀 네.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 사이클인 측면에서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시죠.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가 한참 사이클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면서는 이제 기대할 거 없으니까 지금 이제 사이클이 뭐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가는 건 아니냐는 거죠. LG 전자요. 아니 예, 반도체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처럼, 예, 디스플레이처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뭐 디스플레이는 조금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이미 경쟁력 자체가 이제 뭐 대만이나 중국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LG전자 이제 가전이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살아남은 소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LG전자의 디스플레이랑 이제 LG전자의 가전은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맞다가 아니라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도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그걸 넣어서 삼성전자에 투자 의견을 내기에는 좀 불확실성이나 시기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확신해서 삼성전자를 팔기에는 너무 섣부르거나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는 자,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장세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아요. 뭐 주식시장이 쉬웠던 적은 없으나 네, 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원래 선반영 한다니까 네. 야 무슨 리세션 얘기 나오고 이럴 때가 원래 사는 거야. 네. 그리고 딱 생각을 했는데 1월달 보니까 진짜 같았어요. 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야 그 페이크라니까 왜냐면 야 저 금융시장 저렇게 해결될 것 같냐? 그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 네. 터졌죠. 네. 그래서 야 1월달에 파는 장이었어. 앞으로 상반기 희망을 버려. 이렇게 얘기해도 설계돼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네. 이공규 대표님께서 보시는 요 비슷한 상황의 장세가 과거에 어땠는지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도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장세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과거에 이제 요거는 뭐 수출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한 80% 정도의 구간은 그냥 이런 구간이었어요. 항상 불확실성이 있고 뭐 좋은 의견도 있고 나쁜 의견도 있고 이 부분을 그냥 확인하면서 가는 구간.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불안감은 있고 뭔가 확실하게 뭐 어느 쪽으로든 결론은 안 나는 시장. 뭐 이런 구간이 저는 80%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그런 구간에 그냥 해당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5% 정도의 구간은 좀 어이없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이없게 빠지거나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하거나 시장이 왜 이렇지 해석이 잘 안 되는 구간이 한 15%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구간은 불과 한 5% 미만 구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네. 시장이 왜 이렇게 달려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구간은 불과 한 이제 5% 정도 구간에 불과하기 우리 때문에 기대보다 좋았던 건 5%밖에 네,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간 수익률은 그때 대부분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그 5%에 해당되는 구간을 하락하는 구간도 맞추기 어렵지만 그 상승하는 구간도 맞추기가 어렵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장기 보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구간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네. 이제 기대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불확실하고 좀 불안하고 이런 때는 확실하게 팔아야 되는 구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냥 그렇습니까?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 내 변동성이 높은 장이 펼쳐질 거다. 근데 이런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가 해서 일로 몰려갔다가 이게 아닌가 해서 이제 저쪽으로 몰려갔다가 뭐 이런 구간인데 만약에 이때 이제 이쪽이 몰려가니까 이쪽으로 돈을 내가
싫어야지.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막차일 확률이 높고 다시 이쪽이 괜찮네라고 옮겨갔을 때는 계속 이제 매매 비용만 발생을 하고 이제 꼭지만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피하고 이제 좀 불확실해 보이긴 하지만 네.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꾹 참고 들고 가야 되는 구간 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저도 뭐 주식 투자 꽤 오래 했지만은 네. 장이 불안불안해. 네. 그래서 팔까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정프로가. 네. 근데 SVB가 이게 터져. 네. 그거 봐. 그러고 팔아요. 네. 대부분 그래. 그렇죠. 거꾸로 야 포모가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되나 네. 갈등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무슨 네. 불기둥을 세우는 무슨 이벤트가 그렇죠. 그러면 사. 네. 그때가 또 꼭지인 그때 경우가 꼭지야. 많죠. 아니면 혹시 네. 올해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이제 피로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금리 막 올라가는 상황 등 해서 네. 경기 침체 온다고 계속 말씀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주가를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놨는데 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미루다가 결국 이제 갈 건데 아닌 논리를 어떻게든 막 끼워 맞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그리고 결국 이제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된 거고. 네. 그 뭐 얘기처럼 뭐 금융기관들 부실하게 뭐 뭔가 사건 터져갖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풀린 유동성 회수하는 기간이고 네. 코로나로 인해 약해진 우리 체력들이 한 번은 대수술을 받아야 될 시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한번 툭 떨어져야 될 시기인데 지금까지 네.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던 지금 몇 개월은 아닌가. 네. 결국은 다시 올 건 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상반기 때 경기 침체는 지금 오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됐었고 다만 이제 기업별로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이제 은행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거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들 혹은 이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던 대출했던 은행들 뭐 이런 은행들이 망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기본적인 상업은행들이 망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핀셋으로 좀 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탓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건 받아들여야 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른 것들, 괜찮은 것들은 골라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핀셋으로 걸러내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 네, 핀셋으로 골라야만 살아나올 수 있는 시장이면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작업 못 하거든요. 네, 그럼 그냥 잠시 떠나 있는 게 어제 이제 마지막에 그 SML 나오셨던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자기는 대형 우량주만 한다는 거예요. 대신 장 좋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안 좋으면 지금 같은 시장에는 그냥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이건 뭐 하기 힘들다는 네. 얘기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많이 번 분들은 특징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불확실성이 없을 때는 주가 수익률도 없어요. 예, 오히려 그때는 이제 주가가 고점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슈퍼 개미가 됐던 분들은 시장을 베팅하거나 대형주에 투자했던 분들은 아니에요. 다 대부분 개별주나 이제 중소형주를 투자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이런 때 투자하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 지금 1월달에 챗GPT 관련주 혹은 뭐 로봇 관련주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 잘 픽한 분들은 꽤 많이 수익을 거뒀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종목들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사실 어려운 시장 걱정할 필요 없는 분들 아니냐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사실 뭐 이렇게 더 공부할 필요도 없는 분들인 것 같고 그분들도 계속 공부는 해야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네. 뭐 이런 어려운 장세에서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좋은 장세에서도 개인들은 대부분은 수익을 잘 내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네. 사실 직접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그런 경우는? 구간을 이제 좋은 구간을 이제 찝어서 투자하겠다 이런 부분도 정말 출중한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80% 90% 해당되는 개인들은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가 낫다.
적어도 인덱스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통계로 봤을 때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앞서거나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경우가 사실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시스템적인 문제 내지는 뭐 지금 장세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긴 장이 좀 불안하긴 한가 보네요. 정프로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네. 비관적으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살 땐가 그러면? 아니 어제 이제 우리 그 출연하셨던 개인 투자자분은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이 이렇게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 그냥 아예 안 들어가고 몇 년에 한 번씩이 됐든 뭐 10년에 2, 3년이 됐든 간에 올라가는 장에서 그냥 외국인들 기관들 들어오는 대형주 그날 아침에 보고 그것만 그냥 하루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외국인들 마음이 어떤지 그 미리 알 방법이 있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냥 아침에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사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자기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각자 이제 투자 방식이 있고요. 그 그렇겠죠, 네네.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따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해가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저는 어떤 투자 스타일이든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 올해는 시작부터 이제 테마가 열심히 이제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테마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섹터 혹은 뭐 GPT, 네. 혹은 뭐 로봇이나 뭐 등등 좀 몇 개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말씀 주신 업종들은 이제 약간은 테마주에 이제 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이 커가는 건 맞기는 하지만 거기서 실제로 의미 있게 이익을 거두거나 혹은 향후의 미래 이익이 좀 확정적이거나 좀 실현 가능성 높게 보이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많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선별해야 되고 이렇게 좀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그런 주식들이 조금 더 주식이 오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기업들의 이익이 상반기 때 저점을 찍고 하반기 때 반등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반기 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조금 그 상승 탄력 내지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그 업종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 또 업종에 있는 기업들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는 여기까지가 좀 한계인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물론 펀드 매니저니까 개별 종목이나 개별 테마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있으셨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그 변화의 이유는 뭔지도 좀 들어보죠. 근데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회복. 왜냐하면 이제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산업 생산이 이제 정체되거나 정지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찌됐든 돌아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제일 안 좋았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 오히려 베이스 효과가 있으면서 올해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업종 그 중에서도 좀 화학 업종을 좀 좋아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찌됐든 그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리오프닝이 결국에는 이제 올해 결국에는 좀 꽃이 피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장표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표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회복할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좀 회복돼야지 전체적인 중국 시장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대도시의 이제 주택 거래 그 면적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짙은 녹색 그래프가 이제 최근 2023년을 이야기하는데 요게 좀 정상적으로 했던 2019년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시계로 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시그널 혹은 생각보다 회복이 되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정도의 시그널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장표들은 다 약간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소비 심리가 바닥에 있지만 중국의 가계 자산의 예금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예. 부분은 이제 중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의 자산 추이를 봤을 때도 전체적인 이제 돈풀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회수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의 이제 PMI 지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후행적으로 조금 사실 이제 춘절 이후에 이제 전인대 뭐 내지는 뭐 양의 기대감으로 좀 반등한 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향후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산업 지표들이 좀 다양하게 바닥 징후를 좀 나타내고 있고 회복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중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GDP 성장률이 5%냐 뭐 5%를 상회하냐 이런 부분에 어떤 노이즈나 실망감이나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교차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회복이라는 명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합당하거나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확인이 조금씩 되고 있다. 다만 예. 이게 트렌드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고개를 든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도 봐주시면은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을 어떤 뭐 바로메터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다음 페이지에 이제 석탄 수입량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유 수입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좀 트래픽들이 조금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든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BDI 지수, 이제 화물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500에서 1000으로 반등했던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산업이나 이제 물동량의 증가가 이제 수반이 되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는 예. 우리가 이제 중국을 아이디어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실망감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상반기를 봤을 때는 중국의 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들고 가도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것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네. 뭐 노이즈로 여기고 그냥 쭉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석유화학 경기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석유화. 예, 국내 이제 NCC 업계의 마진의 이제 추이를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과거에 이제 고점과 저점의 스프레드 마진 스프레드예요. 근데 그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최근을 봤을 때는 최저점을 이미 하단을 깨고 저 밑에 있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1월, 2월 들어서는 이제 최저점은 좀 지나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제 가동률 측면에서도 보면은 과거의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갔을 때는 가동률이 한 60%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80% 정도까지 올라왔고 마진도 최저점을 지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파란색이 지금 마진이에요? 네, 마진 스프레드를 얘기합니다. 마진 스프레드? 네, 마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진이라고 보면 예, 돼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 네. 마이너스 제품 원가. 아니 어제 그 NCC 쪽 마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요 파란색 그래프에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최저점,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의 저점을 그나마 조금 회복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평균, 요게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석유화학 업황이 좋은 게 아니라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을 지나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별로 없는 상황 정도. 네.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최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가장 좀 빠르게 내지는 그런 것을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석유화학 기업들은 저는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후행적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만 오히려 좀 선행적인 지표가 석유화학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석유화학 경기가 먼저 돌아서고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들은 과거에 이제 뭐 항상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석유화학
업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징후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차트들도 보면은 뭐 산화방지제의 이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는 이제 첨가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는 걸 보면은 NCC 업체들의 어떤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이익 마진 스프레드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전력 가격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가전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가전 제품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제품이 ABS라는 제품이고요. 네. 거기 ABS에 들어가는 뭐 핵심 소재가 이제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BD라는 제품인데 BD라는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나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쪽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판덱스 가격도 최근에 이제 중국 가격이 이제 가운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이제 소비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뭐 이런 쪽이 회복이 됐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소비에 민감한 제품이 스판덱스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회복되는 거 봤을 때는 확실히 소비가 우리가 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의류 기업들이나 OEM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후행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석유학 지표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선행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확실히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건규 대표님 모시고 예. 지금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장에서의 어떤 투자가 조금 더 현명할지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